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일상을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단 한 가지 평범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혼을 했다는 점이겠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그 사람과의 결혼을 고민했으며 긴 고민 끝에 이룬 가정은 행복만이 가득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말이죠. 어느 순간 결혼 생활은 막장으로 치닫고 있더라고요. 직접 겪고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막장 말이죠. 신혼 때는 그나마 행복했어요. 남편은 시댁 행사뿐 아니라 친정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부모님과 여동생도 잘 챙겨주곤 했었죠. 저에게도 다정하게 잘해주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연애를 처음 시작한 날 같은 건 잘 챙기지 못하기 마련인데 저도 까먹은 기념일을 남편은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챙겨주었고 말이에요. 여보,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데리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어? 오늘? 왜? 오늘 우리 기념일이잖아. 기념일? 우리 결혼기념일 아닌데? 결혼기념일만 특별한 날이야? 오늘 우리 처음 만난 날이잖아. 하여튼 당신은 이런 면에선 무심한 구석이 있더라. 아, 맞다. 그런데 내가 무심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나치게 섬세한 거야. 그런 섬세한 남자가 내 남편이라 난 행복하고. 그래, 뭐 당신이 행복하다면 됐어. 그러면 저녁에 만나? 우리 처음 만났던 거기 예약해놨어. 이렇듯 세심하고 다정한 남편이기에 더 남편을 믿고 의지했었죠. 그런데 이토록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과는 다르게 시댁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은 시모였어요. 시모는 겉보기엔 고상함이 철철 흘러넘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집에서도 항상 단정한 차림에 기본적인 화장은 꼭 하고 있었고 말투 역시 상냥하고 나긋한 편이었죠. 이런 겉모습에 다들 시모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 알고 있지만 그 실체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시누이에 대한 거짓말이 심했어요. 시누이는 학창시절에 사고를 많이 치던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성인이 된 후론 큰 사고는 치지 않았는데 그 대신 취업도 하지 않고 시댁과 남편에게 빌붙어 사는 그런 존재였죠. 시모는 이런 시누이를 주변에 이렇게 말하고 다니더군요. 우리 딸, 요즘엔 집에서 좀 쉬고 있어. 난 원래 다니던 회사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딸은 그렇지 않은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야. 바쁜 딸이 쉰다니까 지금이라도 좀 데리고 있으면서 살 좀 찌웠으면 하는 김에 한동안 들어와서 살라고 했어.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나 밥 차려준다고 하도 고집을 부려서 내가 요즘 난감하다니까. 처음엔 제가 모르는 시누이가 또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시모가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해댔으니까요. 하지만 시모가 말하는 딸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시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와 동시에 시모의 본 모습도 알게 된 것이었죠. 시누이는 이런 시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취업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일용직 알바만 다니며 번 돈으론 사치를 즐기곤 했어요. 한 번은 그런 시누이가 안타깝기도 해서 친구가 하던 옷가게에 소개해 준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고은아, 내가 진짜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네 시누이 진짜 대단하더라. 어? 왜? 우리 시누이 사고 쳤어? 사고? 그냥 일반적인 사고면 내가 너한테 전화도 안 했을 거야. 네 시누이 출근하고 난 뒤부터 재고가 계속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창고 CCTV 돌려봤는데 글쎄 네 시누이가 창고에 있는 옷 훔쳐가고 있더라. 한두 벌도 아니야.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가지고 가더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 뭐? 그게 정말이야? 아, 정말 미안해. 난 진짜 그런 짓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얼마야?
내가 손해본 거 바로 입금해줄게. 아니야. 돈 받으려고 너한테 전화한 건 아니고 그냥 알고나 있으라고. 혹시나 다른 친구한테 소개해주려거든 고민 좀 더 해보란 말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네 시누이 성격으로 봤을 때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할 것 같아서 말이야. 하여튼 네 시누이 조심해. 옷 가져가는 CCTV 보여줘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라. 그래. 미안하고 고맙고 내가 참 면목이 없네. 하여튼 미안해. 기껏 소개해준 일자리에서 시누이는 도둑질이나 해버렸고 그걸 알자 몹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딴 짓을 했다고 해도 기가 막히는데 다른 곳도 아닌 제 친구의 가게란 걸 뻔히 알면서 그딴 짓거리를 했다뇨. 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선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시누이가 오히려 화를 내며 연락을 해오더군요. 언니 친구 진짜 왜 그래요? 그까짓 옷까지 뭐 얼마나 한다고 사람을 그렇게 내쫓아요? 심지어 일주일 일한 돈도 안 주고 내쫓았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친구한테 연락받았는데 아가씨 창고에서 옷 훔쳐갔다면서요? 그것도 7일 내내 말이에요. 참나, 그게 뭐 훔쳐간 거예요? 그냥 좀 가지고 간 거지. 어차피 안 팔려서 창고에 쌓아둔 옷 내가 좀 가지고 간 것뿐이라고요. 그걸 훔쳐갔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일한 알바비보다 가지고 간 옷값이 훨씬 크다는데 그 돈은 어떻게 줄 건가요? 직접 가져다 줄 거예요? 아니면 계좌로 입금할래요? 뭐요? 내가 왜 돈을 줘야 해요? 말했잖아요. 나 알바비도 못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알바비가 받고 싶으면 가지고 간 옷값을 다 주면 돼요. 그러면 알바비는 10원 한 푼 빼지 않고 입금될 거니까요. 어떻게 할지는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가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엄연히 범죄예요. 만약 내 친구가 그 CCTV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다면 일이 커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언니, 지금 누굴 도둑년으로 모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난 그저 창고에 쌓인 옷을 가지고 왔을 뿐이라고. 옷가게 창고에 쓸데없는 옷이 어디 있어요? 아까부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상대를 해주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오면 그걸 도둑질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반성 좀 하고 앞으로 똑바로 좀 살아요. 시누이는 고함을 지르며 그런 것이 아니라며 따지고 들었지만 더 듣고 싶지도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시누이의 상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친구에게 미안한 감정, 시누이에게 화가 난 감정 등 여러 감정으로 인한 화를 가라앉히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보다도 화가 더 많이 난 남편이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오는 길에 막내랑 통화했는데 당신 우리 막내 도둑으로 몰아갔다며?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그럴 수가 있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아가씨가 도둑질한 건 팩트야. 그러니까 언성부터 낮춰. 나 지금 당신이랑 싸울 힘 없거든? 나는 힘이 넘쳐서 이러는 줄 알아? 내 동생이 억울하다는데 팩트는 무슨 팩트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당신 친구가 괜히 내 동생 모함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신우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은 것인지 무작정 화부터 내며 증거 따위를 찾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전해 들으면 차분히 사건의 전말에 관해 이야기부터 들어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신우이가 사고뭉칠한 사실을 저보다 오빠인 남편이 더 잘 알 텐데 동생 말만 듣고 와서 바르르 떨며 화를 내는 꼴이 꼴 같지도 않더라고요. 증거? 그래, 말 잘했다. 증거가 있어, CCTV. 거기에 당신 동생이 일주일 내내 창고에서 옷을 마구잡이로 가져가는 모습이 다 찍혀 있던데 직접 한번 볼래? 나도 전송받아서 봤는데 이건 뭐 변명할 필요도 없이 도둑질이더라. 어찌나 주변을 살피면서 큰 가방 안으로 옷을 쑤셔 넣는지. 난 당사자도 아닌데 얼굴이 화끈거리던데
당신도 보고 어떤지 나한테 말 좀 해줄래? 증거가 있다고 하니 당황스러웠는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남편의 심정을 아예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남이 동생을 흉보는 꼴을 어느 누가 보고 싶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이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적어도 저와는 저리도 나를 세우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를 세울 것이 아니라 차분히 대화를 하며 잘잘못을 똑바로 따져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신우이를 이끌어줘야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의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남편 놈이 저리도 나를 세우며 화를 내니까 남편을 전혀 이해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보여주겠다던 영상은 끝까지 보지 않았고 그 후론 신우이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도 않았어요. 저 역시 신우이와는 거리를 두며 신경을 아예 꺼버리고 살았고요. 그날 이후 세심하고 다정하던 남편은 점점 변해가더군요. 남편들이 치사하게 굴면 끝이 없다던 친정과 시댁에 주는 용돈과 선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우리 양갓집에 용돈 주는 거 말이야. 앞으로 당신 집엔 말고 우리 집에만 주는 걸로 하자. 뭐? 갑자기 왜? 주려면 똑같이 주고 그러지 않을 거면 아예 주지 말자고 했던 게 당신이었던 거 잊었어? 당신 지금 이러는 거 진짜 치사한 거 알지? 치사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거지. 우리 집엔 막내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반면에 당신 집은 처제가 취업도 했고 아파트까지 있잖아. 솔직히 장인어른 장모님은 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용돈까지 드릴 필요가 뭐 있어? 제 여동생은 신우이와는 다르게 학창시절부터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고 대학교도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해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청약으로 아파트까지 당첨이 돼 혼자 사는 중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걸 이유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드리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집들이 할 당시 저와 함께 다녀올 때만 해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처제 보고 한동안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드리지 말라고 그래. 들어보니까 대출금도 꽤 있는 것 같던데 그거부터 얼른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부모님은 우리가 챙기고 처제는 일단 대출금부터 갚으라고 하자. 그땐 이렇게나 저보다도 더 여동생의 상황을 살피던 인간이 이제 와선 동생이 능력이 있단 이유로 용돈을 끊자고 하더군요. 나 지금 진짜 황당한 거 알지? 언제는 내 동생 대출금 빨리 갚게, 부모님은 우리가 챙기자며.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랑 내 동생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 동생이랑 상관없이 난 우리 부모님 용돈 챙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또 이렇게 말이 안 통할 줄 알았다. 그냥 앞으론 돈 관리 따로 해. 당신 집은 당신이, 우리 집은 내가. 그러면 불만 없지? 그래, 그렇게 해.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저보다 남편의 연봉이 조금 더 높았는데 그 조금도 나누어 쓰기 싫었던 것이었죠. 그 속내를 알고 나니 얼마나 치사스러운지 긴 말 섞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네 집은 네가, 내 집은 내가 챙기는 생활이 시작되었고 차라리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되며 그 생활에 적응이 될 무렵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생이 길을 가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요.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수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땡땡 병원인데 엄마랑 아빠가 너무 경황 없이 와서 아무것도 못 챙겨왔어. 입원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당장 필요한 것 좀 대충 챙겨다 줘.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와도 되니까 조심해서 와. 알겠지? 알겠어. 내가 대충 챙기긴 할 건데 필요한 거 문자로 보내줘. 전화를 끊고 나니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울고만 있으니 옆에서 통화 내용을 다 들은 남편이 차 열쇠를 챙기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당신은 필요한 물건이나 잘 챙겨. 수건 좀 넉넉하게 챙기고. 그때 우리 엄마 잠깐 입원했을 때 보니까 수건 많이 필요하더라. 서두르지 말고 일단 급한 거 먼저 챙겨. 알겠어. 고마워.
근래 사이가 썩 좋지 않아 챙겨주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남편은 남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남편의 뜻이 남의 편이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동생 일로 마음 아픈 하루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시누이가 찾아와 속을 긁기 시작하며 남편은 그야말로 남의 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가씨? 집까지 무슨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에이, 우리 사이에 연락까지 하고 와야 해요? 언니도 보고 싶고 오빠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들어보니 언니 친정에 좋지 않은 일도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언니 얼굴도 볼 겸 해서요. 아, 그랬어요? 당신은 또 언제 그런 것까지 아가씨한테 말했대?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될 소식이라 생각해 남편을 보니 티나게 눈을 피하며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의심이 들긴 했어요. 분명 아가씨가 갑작스럽게 집으로 찾아온 건 이유가 따로 있을 거란 예감이 확 들었거든요. 두 사람은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본론에 접근하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시누이가 저녁상을 차려준다고 난리를 부리더니 과일까지 손수갑과 대령해 오더라고요. 그리곤 속내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언니, 사실 내가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요? 무슨 부탁? 그게 언니 동생 사고 나서 병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있을 동안 동생 차 쓸 사람도 없는데 제가 좀 쓰면 안 돼요? 보험도 알아보니까 한 달짜리 보험도 있더라고요. 그거 가입하고 제가 좀 타고 다니면 안 돼요? 태어날 때까지만요. 누구는 후유증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 일상으로 복귀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흉이 크게 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편과 시누이는 동생의 사고 소식을 듣고선 이런 계획이나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동생이 큰 마음 먹고 뽑은 새 차를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올 생각 말입니다. 거기에다 시누이가 장롱 면허인 걸 뻔히 아는데 새 차를 가지고 운전 연습을 하겠다는 그 심보가 참 얄밉더군요. 아가씨, 그 차 제 차 아니에요. 제 동생 차라고요. 제 차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아가씨한테 빌려줄 수가 있겠어요? 언니 동생, 언니 말 잘 듣잖아요. 언니가 병원에 가서 잘 좀 이야기해달라고요.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아요. 시누이는 남편을 보며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고 그 뜻을 알아차린 남편 역시 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더군요. 그래, 당신한텐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막말로 당신 차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처제가 쓰고 있는 차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처제가 퇴원할 때까지 지하 주차장에 놀고 있는 차 좀 빌려달라는 것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차가 망가진다고 쉽게 살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빌려달란 말을 해? 그리고 아가씨, 장롱 면허잖아요. 운전을 잘해도 고민스러울 텐데 초보 운전자한테 동생까지 설득해서 차를 빌려달라고요? 그것도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애 차를? 전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런 부탁하려거든 얼른 가세요. 당신도 그만해 이제.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자 시누이가 떼를 쓰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좀 빌려줘요. 벌써 친구들한테 새 차 끌고 놀러 가자고 다 말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만나는 남자한테도 나 차 있다고 다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언니가 안 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운전 못하는 거야. 하면서 연습하면 다 된다고요. 이게 떼 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가씨, 이렇게 막무가내로 떼 쓰면 다 들어주는 거 아가씨 집에서나 통하지 나한테는 안 통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부끄럽지도 않아요? 네, 저는 안 부끄럽거든요. 차만 얻을 수 있다면 하나도 안 부끄럽다고요. 오빠 말 들어보니까 한 달 뒤에 퇴원이라고 해도 운전까지 할 수 있는 상태 되려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러면 그 차는 지하 주차장에 계속 세워만 둬야 할 텐데 그럴 바엔 필요한 나한테 빌려주면 서로서로 다 좋잖아요. 아니요. 저랑 동생은 엄한 사람 손에 맡겨서 범퍼카 되는 꼴 볼 바엔 그냥 지하 주차장에 세워두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더는 이런 다툼 하고 싶지도 않네요. 어린 아이처럼 떼를 써대는 시누이를
남편이 말릴 새도 없이 내쫓아 버렸어요. 밖으로 쫓겨난 신우이는 여전히 고함을 지르며 떼를 쓰고 있었고 남편은 화근한 듯 저에게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까짓 차 얼마나 한다고 내 동생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냥 좀 빌려주면 되는 거잖아. 혹시나 사고 나도 보험 처리해서 고치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굴 거야? 그렇게 차를 주고 싶으면 당신 차나 줘. 그러면 되겠네. 내 동생 차보다 당신 차가 더 좋으니 아가씨도 좋아하겠네.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어떻게 내 차를 운전해? 그러다 차 기스라도 나면 어떻게 하라고. 보험 처리하면 된다며. 내 동생 차는 쓰레기가 되든 걸레짝이 되든 보험 처리하면 되고 당신 차는 고작 기스도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내 차에 애착이 깊은 거. 그리고 처제랑 나는 상황이 다르지. 나는 출퇴근할 때 꼭 차가 필요하고 처제는 언제 다시 운전하게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병원에서 한동안은 재활도 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동생이 처제 차 끌고 다니면서 연습 좀 하다가 만약에 처제가 계속 운전이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내 동생한테 차 넘겨줘도 되고 다 내가 생각해서 세운 계획인데 당신은 왜 안 된다고만 그래? 남편은 어느 영화의 유행어처럼 다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빌리는 것이지만 훗날 동생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 차를 그냥 신우이에게 넘길 계획 말이에요. 그 계획은 동생의 완치보단 후유증이 남길 바라는 속내가 가득했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대버렸습니다. 도저히 말로는 이 화를 설명할 순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너 미쳤어? 지금 누구한테 손을 대? 미친 건 너랑 네 동생이겠지. 어떻게 된 인간들이 후유증이 남길 바라면서 그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 아무리 공짜 차가 탐나도 그렇지. 그런 말까지 나한테 하는 건 아니지.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의사도 그랬다며. 재활도 해야 하고 운이 나쁘면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말이야. 어쩐지 병원에서 뭐라고 그랬냐고 계속 묻더니 이러려고 그렇게 물었구나. 내 동생 후유증 없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니까 차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고 내 동생 상태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마. 한 번만 더 이야기 꺼내면 반대쪽 뺨도 날려버릴 테니까. 그날 이후 남편과 저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고 거의 말도 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갔어요. 당장이라도 그딴 인간들과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조금 미뤄두는 중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고 동생의 퇴원이 미뤄지며 필요한 물건을 챙길 겸 동생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이것저것 챙길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며 동생의 집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신우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 동생 집에서 나오는 신우이를 말이에요. 신우이는 아직 어린아이와 함께였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더욱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어떻게 제 동생 집을 알았으며 저 마스터키는 어떻게 구했는지 거기에다 저 묘하게 낯이 익은 아이는 누구인지까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날 밤 전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살펴보게 되었고 신우이와 나눈 카톡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그러면 나 여기서 한동안은 살아도 되는 거지? 그래. 처제 태어날 때까진 집도 비니까 거기서 지내. 지금은 한 달 예정이긴 한데 아마 한 달 넘게 있어도 될 거야. 퇴원 미뤄질 게 뻔하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너 차 타령 좀 그만해. 차 타고 놀러 가는 대신 친구들 집으로 불러 놀면 되잖아. 알겠어. 그런데 마스터키는 어떻게 구한 거야? 집이야 그때 집들이 때 와서 안다고 쳐도 마스터키는 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세연이 지갑에 있던 거 빼왔지. 저번에 보니까 언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라고 주더라고. 근데 네 새언니는 너도 알다시피 아무리 동생 집이라도 불편하다고 잘 안 가잖아. 아마 마스터키 있단 사실도 잊었을걸? 대박.
그러면 나 친구들 불러서 막 놀아도 되지? 남자친구한텐 내 집이라고 해야겠다. 요즘에 결혼 이야기 오가는데 일이야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쉰다고 하면 되지만 가진 게 없어도 너무 없는 건 핑계 댈 게 없었거든. 이 집 사느라 돈 다 썼다고 하면 되겠어. 그래, 마음대로 다 해. 그 대신 오빠랑 약속한 거 있지 않았지? 애엄마 회사에 있을 동안엔 네가 승민이 봐줘야 해.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애 엄마가 승민이 데리고 가면 놀아. 알겠어? 그래, 알겠다고 몇 번을 말해 도대체? 그나저나 오빠도 대단하다. 세연이랑은 애 가질 생각도 없다고 자기네들끼리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더니 뒤로는 애가 다 있고 말이야. 나도 뭐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 어쨌든 한동안은 엄마한테도 비밀이다. 알겠어? 알겠어. 오빠 아들 승민이 잘 돌볼 테니까 알바비나 잘 입금해. 상간녀의 정체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궁금했던 모든 내용은 다 있더라고요. 동생의 집들이 때 참석을 해 집을 알고 있던 남편이 제 지갑에 있는 마스터키를 빼돌려 신우이를 동생의 집에 살게 한 것이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돌보게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였죠.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해 이혼을 생각했을 땐 적어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눈물이 나더군요. 그날 밤 정말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아무리 눈물을 멈추려고 해봐도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남편 놈이 출근하자마자 흥신소에 의뢰했죠. 제 눈에서 눈물을 뺀 상간녀의 정체가 궁금했으니까요. 얼마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고 상간녀의 정체는 제가 정말 예상도 하지 못한 여자더군요. 사모님, 일단 상간녀는 남편분이랑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회사엔 이미 결혼까지 하고 출산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결혼식은 스몰 웨딩으로 해 회사 사람들은 한 명도 초대하지 못했다 정도로 정리한 듯 했어요. 얼마 전엔 출산 휴가 끝내고 복귀한 상태고요. 남편분이 얻어둔 집에서 애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출근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면 시누이가 오후엔 데리러 가서 그 후엔 애를 봐주고 있는 형태로요. 퇴근하면 상간녀하고 남편분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고요. 그리고 시누이분도 보통 아니던데요. 지금 시누이분이랑 결혼 이야기 오가는 남자는 시어머님이 소개해준 남자던데 이 남자 능력이 아주 좋은 남자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보는 눈은 없는 건지 시누이분을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회사 다니다가 이직을 위해 잠시 쉬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집도 시누이분이 청약 당첨되어서 살고 있는 집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결혼 이야기 오가고 어느 정도 결혼 확정만 되면 집은 세줬다고 하면서 사모님 시댁으로 다시 들어가서 결혼 준비할 모양이었어요. 이 정도면 알아볼 건 다 알아본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일주일 정도 더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인들에게 시누이가 굉장한 능력을 갖춘 딸이라며 자랑하던 시모는 결국 결혼 자리까지 그런 거짓말로 만들어냈더군요. 정말 참 대단한 집안 아닌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 시모. 능력에 비해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아 남의 것을 탐내는 시누이. 그리고 외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밖에서 애까지 낳아 두 집 살림 중인 남편. 그때까진 전혀 몰랐는데 그때 보니 제가 막장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집안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 막장 집안을 산산조각 낼 계획을 세웠고 그날은 생각보다 일찍 다가왔어요. 미리 흥신소 직원에게 제 동생 집에 시누이의 예비 신랑이 오면 바로 연락을 달라 부탁을 해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남자가 지금 집으로 들어갔다고요. 곧바로 동생의 집으로 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제 동생 집에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집으로 출동했고 도착했을 때는 시누이가 자기 집이라며 딱 잡아떼고 있더라고요. 여기 제 집 맞다고요. 아, 그러니까요.
본인 집이 맞으시면 신분증이랑 이 집이 본인 집이라는 증거가 될 만한 서류를 보여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제 집이라고 하면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요. 어쩔 도리가 없으면 어쩔 건데요. 아니, 도대체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내 집에 내가 있겠다는데 누가 신고를 해? 자기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여기 자기 집 아니야? 자기 집이라며. 내 집 맞아. 여기 경찰들이 뭘 잘못 알고 찾아온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봐. 신우이는 경찰분 앞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런 신우이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 집이 언제부터 아가씨 집이었나 모르겠네요. 여기 내 동생 집이라고요. 언니, 여길 어떻게...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언니였어요? 맞아요. 내가 신고했어요. 여기 내 동생 집이고 아가씨는 남이잖아요. 거기에다 이 집 쓴다고 허락을 맡은 적도 없고 무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이라고 사기까지 쳤네요. 신우이는 뭐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런 신우이에게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 다 거짓말이었어? 그게 사실은 여기 내 집은 아니야. 내가 거짓말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자기는 워낙 능력이 좋은데 나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기가 떠날까 봐 겁이 나서 그랬어. 자기가 내세울 게 왜 없어? 곧 대기업으로 이직도 한다고 했고 굳이 이직이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하는 일도 많다던 사람이 그 정도면 능력이 차고 넘치잖아. 설마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원래라면 다 맞는다며 거짓으로 자신을 치켜 세우기 바빠야 할 신우이는 제 눈치를 살피느라 선뜻 입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신우이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또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간 제가 모든 사실을 낱낱이 다 밝혀버릴 거란 사실을요. 왜 아무 말도 못해?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도대체 나한테 한 말 중에 사실이 뭐야? 그까짓 능력이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댄 거냐고. 그래, 다 거짓말이야.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내가 능력도 개뿔 없어서 일용직이나 다니고 있다고 했으면 자기 같은 사람이 날 만나나 좋겠어? 막말로 자기도 내가 능력 되니까 만난 거 아니야? 신우이는 모든 걸 자포자기한 듯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고 남자는 더는 이야기 나눌 가치가 없다는 듯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남자가 나가자 신우의 분노는 저를 향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진짜 미쳤어요? 같은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 너한테 가족은 내가 아니라 승민이 엄마겠지. 아주 사이좋은 가족이던데 뭘. 셋이 그렇게 좋아 죽던데 이제 와서 나한테 가족 타령이 하고 싶어? 양심도 없이? 아, 그것까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쳐넣어야 할 것들은 우리 오빠랑 그 여잔데 왜 나를 신고하고 난리예요? 진짜 잘못한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너도 잘못했지. 어찌되었든 이 집을 네 집인 양 허락도 없이 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경찰분들도 이렇게 출동하신 거고.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그냥 카드 주면서 살라고 하길래 산 것뿐이라고. 난 억울해. 억울하다고. 마지막까지 신우이는 난동을 부렸고 경찰분들도 더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더군요. 그 후 전 바로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리곤 상간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주었죠. 승민이 엄마, 오늘은 반차 쓰고 애 데리러 가야 할걸? 애 봐주던 저희 신우이가 지금 무단 침입으로 경찰서에 갔거든. 뭐라고요? 누구신데 우리 승민이 이야기를 하세요? 아, 나 모르는구나. 나 승민이 아빠 와이프. 조강지처라고 해야 빨리 알아들으려나? 하여튼 승민이 아빠랑 아직까진 호적 같이 쓰고 있는 여자야. 사연을 들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는 것이 어떤 얼굴일까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니 상상보다 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제가 누구인지 안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이내 남편도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여보,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 나가서 이야기하자. 어? 오해는 무슨? 다 알고 온 거니까 이상한 변명할 생각도 하지 마. 아 참, 승민이 아빠도 승민이 엄마랑 같이 가면 되겠다. 당신 동생 지금 경찰서 가서 승민이 어린이집 끝나도 못 데리러 가거든. 뭐? 내 동생이 왜 경찰서에 있어? 왜긴 왜야. 남의 집에 무단 침입했으니까 그렇지. 아마 당신한테 곧 연락 갈 거야. 당신이 내 지갑에서 마스터키 훔쳐서 줬다며?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해? 간도 크다 커. 왜? 차는 안 돼도 집은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남의 집을 그렇게 막 쓰게 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비는 집이니까 동생한테 관리도 할 겸 지내라고 한 거야. 다른 뜻은 없었다고. 차가 안 된다고 하니까 집을 노린 건 아니고? 정말 대단하다, 그 거지 근성. 집주인은 아파서 병원에서 힘겹게 회복에 힘쓰고 있는데 그 집에서 허락도 없이 그러고 싶었어? 네 동생은 그렇게 사니까 행복했대? 당신 진짜 보자 하니까 말이 너무 심하다. 거지 근성이라니. 우린 그냥 빈집 깨끗하게 관리해준 것뿐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관리도 주인이 필요하다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이랑 당신 동생이 한 건 그냥 범죄일 뿐이라고. 아, 이 이야기는 좀 조용한 곳에서 하고 싶었는데 그냥 지금 할게. 우리 당연히 이혼할 건 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난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가볼게. 승민이 아빠, 법원에서 봐. 승민이 엄마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두 사람은 주변 눈이 걱정스러웠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딴 말을 하면 어떡해. 내가 당신 엄마처럼 없는 말 지어내서 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젠데. 승민이 걱정되어서 알려준 것도 죄야? 그걸 왜 그 사람 많은 회사에서 말하냐고. 조용히 불러내서 할 수도 있었잖아. 남편은 그 와중에도 상간녀의 손을 꽉 잡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더군요. 어찌나 당당한지 제가 마치 상간녀가 된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따로 불러내는 수고까지 해야 해? 기분 같아선 확성기라도 들고 외쳐서 온 회사 사람 다 알게 하고 싶은 거 꾹 참았더니 괜히 참았나 보네. 지금이라도 확성기 대신 회사 홈페이지에 너희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구구절절하게 한번 써줘? 그래야 속여서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할 거니? 그래, 내가 당신 속이고 배신한 거 미안해. 미안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당신도 승민이 봤을 거 아니야. 애도 어린데 둘 중 한 명은 회사 생활은 하게 해줬어야지. 당신이 그러고 가는 바람에 우리 둘 다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정신 차려. 내가 왜 네 아들 먹고 사는 것까지 걱정해줘야 하는데? 나한테 그럴 의무나 책임감 같은 게 있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 감히 내 앞에서 그년 손잡고 와서는 그딴 말이나 짓거려. 내가 진짜 애 어린이집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인지 소문 한번 쫙 내야 정신 차릴 거야? 자식이 무섭긴 무섭나 보더라고요. 그 꼿꼿하던 무릎이 지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꿀리더라고요. 남편뿐만 아니라 상간녀까지도 말이에요. 아, 물론 그딴 짓까진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두 사람이 너무 떳떳하게 세계의 사랑이라도 했다는 듯 굴어 그냥 한 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제가 잘못했어요. 가정 있는 사람인 거 알면 그런 관계를 지속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애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래, 당신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애는 건드리지 말자, 응? 아, 다신 나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그리고 이혼 빨리 해. 위자료 청구 당연히 할 거고 질질 끌면서 사람 귀찮게 하지도 마. 알겠어? 당연하지.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할게. 네, 뭐든 하셔도 돼요. 다신 찾아오지도 않을 거고
연락하는 일도 절대 없을 거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약속을 지켰고 전 빠르게 소송과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이혼을 한 후 전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상간녀는 당연히 회사에서 쫓겨나 버렸고 더러운 소문이 동네까지나 이사까지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시모는 의도적으로 속이고 딸을 속여 넘기려 한 것이 들통이나 그렇게 중시하던 인맥 모임이나 동네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퇴출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모임에 쓴 돈이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다 허공에 날린 것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네요. 전 시누이의 결혼을 준비하며 전 시댁 집 담보대출에 전 남편까지 대출을 받아 큰 돈을 끌어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이 무산되어 버렸으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 분명했죠. 거기에다 계산이 빠른 상간녀는 전 남편에게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건 것은 물론 양육비 소송까지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의 표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었다 생각했는데 전 시모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치지 않고 오던 연락을 모두 차단해버리니 제가 있는 친정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이 벼르고 있었는데 제 발로 찾아오니 놀랍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는 반갑기도 하더군요.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너 정말 몰라서 묻니?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이 풍비박산이 났어. 내 명성도, 내 딸 결혼도, 내 아들 인생도 다 너 때문에 망쳤다고. 시모는 고함을 질러대며 화를 냈고 제 뒤에 서서 기회만 노리고 있던 엄마가 나서서 저를 대신해 시모와 싸워주시기 시작했어요. 이보세요. 그게 왜 다 내 딸 탓인가요? 애초에 거짓말하고 다니면서 딸을 사기 결혼시키려고 했던 것도 그쪽이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애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던 것도 그쪽 아들이라고요. 잘못은 그쪽에서 다 해놓고 왜 내 딸 탓을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사리분별도 못하는 사람인 건 몰랐네.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내 딸 칭찬하고 싶어 조금 과장해서 말했을 뿐인데 그게 왜 사기 결혼이야? 그리고 가진 애를 그러면 없애기라도 해야 했단 말이야? 우리 아들은 그저 책임감이 강한 것뿐이라고. 책임감 같은 소리 하네. 그렇게 책임감 강한 인간이 내 딸한테는 왜 그랬는데? 당신은 여기 와서 고함을 지르며 따지고 들 게 아니라 아들 잘못 키워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처지라고. 아무리 뚫린 입 막을 방도 없다지만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어야지. 남의 딸 인생 망쳐놓고 뭐? 내 딸이 누구 인생을 다 망쳤다고? 헛소리도 적당히 좀 해야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드러나주지. 어디 가서 그딴 소리 하면 욕먹어. 엄마는 작정을 한 듯 전 시모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더군요. 엄마로 인해 코너에 몰린 전 시모는 말로서는 엄마를 이길 수 없다 싶었는지 손을 뻗어 엄마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고상한 척하느라 숨겨뒀던 욕설을 해대면서 말이에요. 이 옆에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뭐? 미친 사람? 오늘 미친 사람 손맛 좀 봐라. 누구는 손이 없어서 참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내 딸이 당한 것까지 다 갚아주려고 벼르고 있었다 이거야. 말릴 새도 없이 시작된 몸싸움에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전 시모는 물론이고 엄마까지 많이 흥분한 상태라 말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아빠가 등장해 순식간에 엄마에게서 전 시모를 떼어냈네요. 그리곤 곧바로 호통을 치셨어요. 이보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지켜만 보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내 딸 탓을 하던데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쪽 딸이 결혼했는데 사위가 밖에서 다른 여자랑 애까지 낳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그냥 조용히 넘길 수 있겠어요? 애까지 있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그냥 이혼만 해줄 수 있겠냐고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전 시모는 막상 자기 일이 된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급발진을 하다 급하게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 꼴이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다 튀어나왔어요. 아빠는 전 시모가 당황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시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거 보세요. 선뜻 대답이 안 나오죠? 결혼만큼 큰 문제가 이혼입니다. 그런 이혼을 온전히 그쪽 아들의 잘못으로 결정하게 됐는데 제 딸이 바보도 아니고 어찌 그냥 깔끔하게 이혼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집안이 그렇게 된 건 참 안타깝지만 들어보니 그쪽이나 그쪽 자식들이 저지른 잘못이 그대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반성하며 사세요. 다신 찾아오지도 말고. 아빠는 강압적으로 닥달하기 시작했고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아마 반성보단 겁을 먹어 돌아가는 듯 했지만 아빠 말을 새겨듣고 앞으론 인생 똑바로 살길 빌기도 했네요. 전 시모가 다녀간 후 전 남편도 찾아왔지만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경찰을 불러버렸어요. 전 남편의 꼴은 정말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곤 이사까지 하며 그 연을 정말 완전하게 끊어내버렸습니다. 요즘 전 새로운 곳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동생은 재활을 목적으로 한 운동은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정상 컨디션으로 다 돌아온 상태예요. 물론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가능한 상태이고 다시 회사에 다니며 사고 전과 다름없이 잘 지내는 중이죠. 전 현재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여러모로 안정된 생활을 되찾기도 했고 잡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일에만 몰두하는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그 덕에 동기 중 제일 빠른 승진을 앞두고 있네요. 이혼 도장을 찍을 때까지도 여러 걱정이 많았는데 일이 이렇게나 술술 풀리는 걸 보니 제 인생의 걸림돌은 다름 아닌 결혼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어찌되었든 막장은 끝났고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니 그걸로 해피엔딩인 거겠죠?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